고독은 무거운 비단처럼 72세 박수키의 삶을 감싸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둔 지 일주일. 수키는 아직도 그 침묵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지난 40년 수키의 삶은 시어머니 김여사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남편은 일찍 사업으로 지방을 떠돌았고 수키는 홀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병수발과 두 아이의 양육을 도맡아 했다. 한국의 여느 어머니들이 그러했듯 헌신은 수키의 숙명이었다. 그런 숙명의 동반자 같았던 시어머니 김여사는 95세의 나이로 조용히 수키의 곁을 떠나갔다. 수키의 시어머니는 평생 깊은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던 분이었다. 스스로를 고아라고 칭하며 과거를 묻고 살았었다. 나는 뿌리가 없어. 그저 내 시아버지 만나서 이 집안에 얹혀 살게 된 목숨이니 내게 큰 기대는 하지 마라. 평생 입버릇처럼 하던 그 말이 수키의 가슴에 깊은 여운으로 남았다. 수키는 늘 시어머니의 그 고독한 삶을 보듬고자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들이운 마음의 장벽은 언제나 견고했다. 장례는 소박하고 조용했다. 시어머니의 연세 탓도 있었지만 자신의 장례를 간소하게 해달라는 김여사의 유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수키는 시어머니가 쓰시던 작은 방 앞에 섰다. 40년간 온기를 나누었던 공간이지만 수키에게는 여전히 미지의 성역처럼 느껴졌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깊은 침묵이 밀려왔다. 방은 김여사의 삶만큼이나 정갈했다. 벽에는 시아버지와 결혼했을 때 찍은 낡은 사진 한 장, 그리고 며느리인 수키가 사들였던 작은 족자 하나가 전부였다. 수키는 천천히 방을 둘러보며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낡은 장롱 속에는 정갈하게 개어진 한복 몇 벌,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묻은 퀼트 이불들이 쌓여 있었다. 서랍을 열자 작은 쌈짓돈과 함께 낡은 통장 몇 개가 나왔다. 통장의 잔액은 김여사의 소박하고 절제된 삶을 대변하듯 적은 액수였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시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져 수키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정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였다. 수키는 시어머니가 평생 사용했던 낡은 침대의 매트리스를 들어 올렸다. 매트리스 아래 바닥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수키는 숨을 들이켰다. 가로 50cm, 세로 30cm 정도의 크지 않은 상자였지만 세월의 두께가 두껍게 내려앉아 쉽게 들어 올려지지도 않았다. 오칠이 벗겨진 뚜껑에는 굵고 투박한 쇠장식이 박혀 있었고 중앙에는 황동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었다. 이것은 무엇일까? 수키는 알 수 없는 흥분과 긴장감을 느꼈다. 40년간 시어머니를 모셨지만 이 상자의 존재는 전혀 알지 못했다.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남편이나 자식들에게도 이 상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시어머니가 평생 자신을 뿌리 없는 고아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리자 수키는 문득 이 상자 안에 시어머니의 숨겨진 과거가 담겨 있을지 모른다는 예감에 사로잡혔다. 수키는 낡은 상자를 거실로 옮겨와 한참을 내려다보았다. 나무의 질감은 단단했고 쇠장식은 오랜 손때로 반질거렸다. 수키는 자물쇠를 만져보았다. 묵직하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 상자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찾아야 했다. 그날부터 수키는 시어머니의 유품을 더욱 면밀히 살피기 시작했다. 낡은 한복의 동정, 해진 지갑의 안감, 서랍장의 이중 바닥까지. 마치 시어머니의 삶 속에 숨겨진 단서를 찾는 탐정처럼 수키는 집안 곳곳을 뒤졌다. 며칠간의 수색에도 열쇠는 나오지 않았다. 수키는 자물쇠를 부숴야 할지 고민했지만 왠지 모르게 상자 안의 비밀을 존중해야 할 것 같은 마음에 차마 망치질을 할 수 없었다. 시간은 흘러갔다. 수키는 아침 저녁으로 상자를 바라보며 시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어머니, 이 안에 무엇을 숨기고 싶으셨나요? 평생 혼자서 이 비밀의 무게를 감당하셨나요?
그러던 어느 날 수키는 시어머니가 항상 읽고 쓰시던 책상 위를 정리했다. 그곳에는 시어머니 김 여사가 눈이 침침해지신 후 사용했던 오래된 돋보기가 놓여 있었다. 수키는 무심코 돋보기의 손잡이를 만졌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순간 돋보기의 낡은 손잡이가 분리되며 얕은 틈이 보였다. 수키는 조심스럽게 힘을 주어 손잡이를 돌려보았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열렸고 그 안에서 작고 섬세한 황동 열쇠 하나가 나왔다. 수키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집어들었다. 열쇠는 마치 시어머니의 작은 의지처럼 느껴졌다. 그 나무 상자를 열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심장이 목끝까지 뛰어올랐다. 40년간 풀리지 않던 시어머니의 비밀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수키는 나무 상자를 거실 중앙에 두고 무릎을 꿇었다.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넣고 조심스럽게 돌렸다. 철컥하는 묵직한 쇳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다. 수키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은 수키의 예상과는 달랐다. 금은 보화나 현금이 아닌 세월의 흔적이 짙게 밴 종이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다. 종이의 맨 위에는 희미한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시어머니와 옆에 선 위풍당당하고 기품 있는 양복 차림의 젊은 남자가 활짝 웃고 있었다. 수키는 사진을 들어 올렸다. 시어머니는 고아가 아니었다. 분명 저 남자는 시어머니의 아버지일 것이다. 사진 아래에는 수십 장의 낡은 편지 묶음이 있었다. 한지를 접어 쓴 편지들은 새로 쓰기로 되어 있었고 먹이 번진 곳도 있었다. 수키는 편지 묶음을 조심스럽게 풀었다. 편지는 시어머니의 아버지가 딸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글씨는 힘찼지만 내용은 애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경성에서의 삶이 고되겠지만 부디 아비의 얼굴을 잊지 말고 강하게 살거라. 내 어미와 내가 너를 보듬지 못하는 것은 이 나라의 진피 때문이다. 때가 되면 너의 뿌리를 밝히고 내게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너의 신분을 발설하지 말아라. 이 아비의 이름 석자가 너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고아로 사는 것이 이 아비의 마지막 명령이다. 부디 용서해라.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시어머니는 일제강점기 시절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하던 집안의 외동딸이었던 것이다. 친부는 해방을 앞두고 급박하게 유산을 정리하여 딸에게 전하고자 했으나 일제의 체포망에 걸려 순국했던 것이다. 상자는 그때 딸에게 전해진 마지막 유품이었던 것이다. 시어머니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고아의 신분으로 살며 가족의 안전과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평생 입을 다물고 살았던 것이다. 수키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평생 고독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던 시어머니의 삶이 비로소 이해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고독이 아니라 숭고한 희생이었다. 그리고 그 편지들 아래 얇은 기름종이에 쌓인 낡은 문서가 있었다. 문서에는 한자 필체로 토지 매매 계약서가 적혀 있었다. 수키는 전문적인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계약서의 매수인이 시어머니의 친부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매매된 토지의 주소지가 눈에 들어왔다. 수키는 그 집언이 익숙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수키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낡은 토지 문서를 들고 시청의 민원 봉사실을 찾았다. 공무원에게 조심스럽게 서류를 보여주었다. 공무원의 얼굴에 당혹감과 함께 놀라움의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 이 땅 문서 언제적 것이에요? 이 집원은 지금의 강남구 대치동 일대예요. 현재는 대형 빌딩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노른자 중에 노른자 땅입니다. 공무원의 말에 수키는 그 자리에서 휘청거렸다. 시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유산 상자는 단순한 가족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대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수백억 원대의 가치를 지닌 거대한 재산이었던 것이다.
평생 가난한 고아의 신분으로 살았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그 거대한 부의 상속자였으며 그것을 평생 비밀로 품고 살았던 것이다. 수키는 40년 전 시어머니가 차려주셨던 소박한 밥상, 낡은 옷을 수선해 입던 검소한 뒷모습, 그리고 평생 자신을 고아라고 낮추던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 모든 것이 이 숭고한 비밀을 지키기 위한 고독한 투쟁이었음을 깨달았다. 수키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키는 상속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법적 절차와 상속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을 때 수키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토지의 현재 가치는 상상 이상이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거액의 상속자가 된 것이다. 변호사는 수키에게 자녀들과 상의하여 최적의 상속세 절감 방안과 자산 운용 계획을 세우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수키는 단호했다. 변호사님, 이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이 돈은 제 시아버님의 그리고 저의 시어머니의 숭고한 희생이 담긴 유산입니다. 이 돈으로 우리 가족이 호의호식하는 것은 독립운동가의 딸로 평생 고독을 감수하며 살았던 시어머니의 뜻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수키는 남편과 자식들을 불러 상자 속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던 가족들은 낡은 편지와 토지 문서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아들은 자신의 할머니가 평생을 고아로 숨어 살아야 했던 가슴 아픈 사실을 알고 눈시울을 붉혔다. 수키는 결심했다. 시어머니의 친부가 남긴 유산의 90%를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재단과 관련 사업에 기부하기로 했다. 나머지 10%는 시어머니 친부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절차와 가족의 명예로운 뿌리를 기억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녀의 결정에 변호사는 물론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까지 수키를 진심으로 응원했다. 수키는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 앞에 섰다. 이제야 비로소 시어머니의 눈빛에 담겨있던 깊은 고독과 헌신을 이해할 수 있었다. 어머니, 평생을 홀로 외롭게 지키셨던 그 짐 이제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딸이, 당신의 며느리가 그 숭고한 뜻을 이을 것입니다. 이제 편히 잠드세요. 수키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가족의 사랑과 숭고한 명예를 되찾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던 중 변호사가 수키에게 낡은 상자 속에서 발견된 또 다른 문서를 보여주었다. 토지 매매 계약서와 함께 발견된 독립운동가인 시어머니의 친부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편지 봉투였다. 그 편지 봉투의 겉면에는 굵은 글씨로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만약 이 땅 문서가 세상에 드러난다면 반드시 3인 산장을 찾아가 그곳의 주인에게 이 편지를 전하거라. 이것이 내게 남긴 이 아비의 마지막 부탁이다. 3인 산장? 수키는 그 이름이 낯설었다. 시어머니는 이 편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까? 이 편지는 수백억 원대의 유산보다 더 거대한 또 다른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주인은 누구이며 마지막 부탁의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수키는 새로운 운명의 시작을 알리는 듯한 봉투를 쥔 채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72세의 수키에게 고독과 헌신으로 점철된 시어머니의 과거는 또 다른 미스터리와 사명을 안겨주며 새로운 삶의 여정을 예고하고 있었다. 3인 산장이라는 이름의 산장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곳의 주인은 과연 시어머니의 친부와 어떤 비밀스러운 관계였으며 새로운 여정을 나서는 수키의 앞날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